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97명 발생했습니다. 800명대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최근에 2주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편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확산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700명대 몇 번 나오다가 이제 거의 800명 가까이 오늘 어제 확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추세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1차, 2차, 3차 대유행 때 본 거하고는 달리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죠. 예. 그런 특징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금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진다더니 안 터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때가 뭐 당장 다음 주에 단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800명이 될 거고 900명이 될 거고 1000명이 될 겁니다. 근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한번 화끈하게 올라갔다가 조이고 떨어지면 좋은데 계속 화력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역학조사 능력이라든지 뭐 병원의 준비 상태는 좋다고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옛날부터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터지면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다면은 또 다른 좀 불행이 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괜찮나 싶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쌓여서 한번 뭔가 방아쇠가 당겨지면 더 크게 확 폭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병실이나 뭐 그런 것도 잘 마련돼 있다. 역학조사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이 확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역학조사나 그런 역량도 많이 부족해지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병원은 사실은 진작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다행히 3차 유행 때에 이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은 병실은 항상 여유가 있죠. 네. 그게 뭐 갑자기 의사 간호사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대비를 잘 이제 해놨으니까 저는 그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가끔씩 보듯이 뭐 병실이 부족하고 산소까지 부족한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역학조사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역학조사관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역학조사관들 지금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보낼 수도 없고 나와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죠. 예. 그러면 중앙에 있는 역학조사관들 100여 명하고 지방에 지금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한 30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주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한다고 열심히는 하지만 방금 뉴스에 나왔듯이 30% 가까이 되는 감염을 못 찾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번에 뭐 800명 나왔다 그러면 240명은 어디서 감염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240명을 감염시킨 그 누군가들은 최소한 수백 명은 지금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지난 12월부터 지금 한 4개월 동안 계속 하루에 수백 명씩이 감염원을 모르고 쌓여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700대, 800대에서 줄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 더 못 찾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감염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유럽의 각국이나 미국에서 그랬듯이 어떤 제한적인 지역 혹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해군 함정에서 32명이 코로나19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좀 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예.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동안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이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좀 적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 19일부터 계속 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127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3분 추가가 됐고요.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사실 위중증 환자 숫자가 많지 않은 걸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예방 백신 접종. 백신을 예. 한 것이
가장 위중증이 많이 생기는 60대 이상 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봤고요. 혹시는 작은 기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오래 도는 동안 이 독성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이게 전파력은 강하고 독성은 약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바이러스가 나와서 너무 독성이 강하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 사람이 사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서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전파가 잘 안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계속 대표적인 게 에볼라 같은 겁니다. 예. 서아프리카를 그렇게 위험하고 치명률이 수십 %가 될 정도로 높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안 퍼지는 이유가 걸리면 바로 사망하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발로는 못 가거든요. 사람에 들어가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그건 그냥 가벼운 거고요. 진짜는 아마도 이게 이제는 우리가 계속 위중증 환자 증가와 사망 환자를 꾸준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환자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커버했던 그 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숫자를 제외하고도 아주 많은 60대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계시고 굉장히 많죠. 예. 수백만 명이 넘잖아요. 연령별로.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아마도 병이 지금 전파가 되면서 생길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꼭 노인에서 안 생기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생기면서 거기에서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은 낮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올라갈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예, 그동안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발생했는데 예. 그분들이 다 사망자에 묻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오늘 위중증 환자 한 명도 발생 안 했다? 근데 예를 들어 5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위중증에서 빠지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만큼 더 급속도로 는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 숫자를 조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위중증이나 사망자 숫자를 계속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굳이 세대를 가리진 않으니까요. 네. 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조치 이미 효력을 좀 다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확산세와 좀 연계를 봤을 때 앞으로의 방역 같은 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의 한 수인데요. 네. 정말 잘했는데 얼마 전 사례도 드러났지만 이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게 됐고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주변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5명 네. 이상은 모이지 말자, 네. 4명까지만 모이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받아들여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약효가 다 했다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았던 그 5단계의 방역 단계를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전에 4단계 얘기도 나오곤 했지만 4단계가 됐든 5단계가 됐든 단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단계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5단계를 해놓고 5단계는 거의 안 가고 싶고 못 가서 안 간 네.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단계를 해놓으면 4단계를 안 갈 것 같으면 3단계만 갖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1단계예요. 그럼 2, 3단계를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조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로 좀 재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그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잘 반영을 해놓고 대신에 어떤 기준에 맞으면은 우리는 가겠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 가겠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해줘야 예. 예측 가능한 방역 정책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뭐 이중 변이 바이러스다. 그래서 뭐 확산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떤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는 질병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전체 발견된 바이러스의 10%에 대해서 이제 표본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자꾸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고 언젠가 우리나라도 어떤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돼서
확 퍼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최근에 아마 남아공과 뭐 탄자니아 입국자들은 이제 시설 격리를 시킨다고 이제 정했는데요. 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들 내국인 간에 전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입국을 안 시키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으니 네.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를 시키면서 2주 동안 철저히 감시를 한다면은 그 바이러스가 사회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가 2달 가까이 됐거든요.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뢰 자체가 쌓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저희가 백신을 뭐 7,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정말 잘 나가리라 생각했는데 이 역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부분이 생겼죠. 우리가 확보한 백신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60세, 65세 이상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부터 조금 삐끗하기 시작했죠.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줄 것을 예.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있는 많은 분들은 맞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접종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질병청이면 질병청 혹은 중대본이면 중대본의 중심이 돼서 국가가 제공하는 백신은 무조건 안전한 백신이다. 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소위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백신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수많은 외신들을 접하고 있으면서 이 백신은 어느 나라에서는 60세 이상에만 허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나 맞아도 된다. 혹은 또 뭐 30세만 한다 이랬을 때에 30대, 40대, 50대들이 불안을 가지지 말라고 정부가 얘기하면 그걸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급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가장 안전한 쪽으로 그것이 그 처음에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그래 놓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안전성을 무시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제공하는 백신은 맞으면 안전하다라는 신념을 심어줘야 되고 그걸 심기 위해서는 국가는 가장 정직하게 가장 신속하게 부작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건 다른 약물하고 다릅니다. 네. 아파서 약을 쓰는 약물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내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예, 백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혈전 관련 부작용 때문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얀센도 그렇고요. 이런 걱정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이제 혈전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옳은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감염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 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면서 혈전이 생기고 심지어는 본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는 그런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네. 그거는 꼭 이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들 심지어는 세균 같은 거에 감염이 돼서 온몸에 염증 작용이 강하게 되면은 혈전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혈전이 나올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혈전 생겨서 심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건 확률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19에 걸려서 혈전 생겨서 사망에까지 혹은 고통에 이르는 그런 정도 하고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생겨서 사망이나 고통에 이르는 정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져서 그래도 혈전이 좀 생기더라도 이 백신을 맞는 게 옳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맞아야 되는 거고 그 계산은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각도를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서 위험이 득보다 더 많으니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 병의 위험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들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모든 걸 감안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누가 봐도 이해가 돼. 일단 전문가가 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네. 아, 이거 이 정도면 우리 안심해. 어. 내 딸한테도 맞힐 수 있어. 예, 이렇게 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료를 빨리 내고 같이 이 공감을 구하는 것이 이 백신의 수능도를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백신 뭐 국가주의 이런 걸로 해서 본인들이 먼저 다 맞고 내보내겠다 백신 남은 물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봐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검토해보라 이런 주문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의학 전문지에서는 굉장히 효과 좋다고 나와서 효과는 좋은 것 같지만 안전성에 아직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예, 스푸트닉 V 백신이 요새 핫해서 예. 제가 어제 논문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네. 예, 그 논문을 한 번 더 읽었는데 논문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2월 2일 날 란셋이라는 잡지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자료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1월 달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쯤 2차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22,000명을 대상으로 3대 1로 백신을 주고 이제 위약을 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 16,000명 정도 선이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분석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 맞은 사람하고 해서 한 19,000명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전성 자료는 사실은 불과 만여 명이 주사를 맞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만 명에 한 명씩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 연구 하나를 보고 어떤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더라도 시판 후 조사라 그래서 그 제약사들은 그게 백신이 됐던 어떤 약품이 됐던지 간에 팔고 나서 시판이 되고 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 부작용에 대해서 이거를 약품관리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의무도 없이 계속 지금 백신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약간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얼마나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식약처라든지 미국 FDA라든지 영국 유럽의 EMA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일 이게 의무사항이 러시아에서도 지켜지고 있다면 지금 벌써 아주 많은 나라에서 허가를 해서 받고 있는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거기에 예. 당연히 혈전이 있어야 될 거고 혈전이 있냐 없냐 있으면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 없이는 우리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맞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는 거죠. 예. 스푸트니크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얀센 백신 말씀을 좀 여쭤보면 이제 EU에서는 접종 준비를 재개한다고 하고 미국 보건당국에서도 사용 재개를 좀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예정대로 이제 도입을 준비 중인데 이게 이제 1회만 접종을 해도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접종 대상과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걸까요? 접종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히 접종 제한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백신도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혹시 나이 제한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유럽에서는 나이 제한 걸지 않았습니다. 예. 나이 제한 안 거는 아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 영국, 그 독일과 프랑스, 뭐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는 나이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얀센도 들어오면 나이 제한이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지만 안 걸린다 손 치면 이제 다 맞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효용도는 이제 그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2번 맞으러 나오시기 힘든 분들, 네. 예, 산간벽지나 특히 도서지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 출장이 아주 잦아서 이동이 잦아가지고 집에 오래 못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번 맞고 이제 끝내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백신을 여러 군데 골고루 이제 분포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